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석 토론회 제6회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 걱정 없는 세상 연대가 주최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주거중립사연구소 수처작주의 최경호 소장님이시고요. 그 토론자로는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선생님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건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거중립성 연구소 최경호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중립소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최경호입니다. 연속 토론의 여섯 번째 주제로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맡았는데요. 흔히 얘기하던 어떤 뭐 물량이라든가 위치 이런 거 외에도 좀 관점하고 정의부터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정책이 이제 30년이 넘게 지난 셈인데요. 이 시점에서 한번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좀 생소하지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한 수평적 대중복지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도 일하고 있고 한양대 겸임교수로 사회주택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회주택하고 공공주택이 통합되고 민간주택에까지 이런 공공성을 확장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는 무엇인가부터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막 많이 짓자 그러면 평생 월세 거지로 살란 말이냐라는 불만을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 평생 월세 거지로 살라는 뜻으로 짓고 있는 건가 우리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자가를 마련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거비를 좀 경감을 해서 나중에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인가? 라는 좀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뭐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생 월세 거지로 살라라는 문제 의식이라면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럼 그 집을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해야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가 마련 시까지 계속 주거비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 집의 재고가 계속 유지가 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집을 사러 이사를 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으로 전환되면 계속 공공주택의 물량이 줄어드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분양 전환해야 내 집 마련이 지원된다는 얘기는 사업자 수익구조 개선의 논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대 기간 중에는 별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다가 나중에 매각을 해서 생기는 차익으로 운영기간에 손해를 벌충하겠다는 게 지금 분양전환 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럼 재고가 지속되면은 이런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서 사업자 수익 구조가 악화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분양 전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왼쪽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교차 보조를 필요한 재원이다. 그러니까 사업자 책임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 일부는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혹은 택지 개발할 때 돈을 벌어야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임대료는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각자의 처지에 맞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오른쪽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은 국가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재원이 사업자 책임이냐라는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이냐는 패러다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현재 지금 장기 공공임대는 입주자의 소득 기준별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또 그때그때마다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지 들고 나옵니다. 무슨 주택. 그러다 보니까 조건과 뭐 임대료 기준과 입주 자격과 기간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게 덕지덕지 늘어났는데요. 그게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는 유형을 통합하고
유형을 통합한다 그래서 공급자가 하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공급자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 체계는 단일하지만 공급자는 다양하죠. 그런 것처럼 하면은 이제 대기자 명부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언제쯤 입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생겨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왼쪽에서 생각해 왔던 장기 공무원 임대에 대한 인식을 오른쪽으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현재까지 좀 상황을 보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뭐 정책 브리핑인데요.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율이 8% 수준으로 OECD 9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가 약 170만 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10년 이상이란 기준이잖아요. 10년 후 분양 전환도 포함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원 임대라든가 일반 전세를 다시 한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말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공공주택 재고량이 이제 166만 호입니다. 그동안 지은 건 291만 호인데 130만 호는 다 팔려 나간 겁니다. 그 팔려 나간 게 정말 자가 소유에 도움이 됐는지 몇 번 손바뀜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다주택자가 가지게 되는지 그거는 또 따져볼 일이지만 아마 통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임대 재고량은 지금 92만 호에 불과합니다. 10년 분양을 제외했을 때 영구하고 50년하고 행복 주택 세 가지를 합쳤을 때는 92만 호입니다. 거기다가 장기 전세나 매입 임대를 합쳐도 110만 호입니다. 전세 임대는 엄밀히 말해서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없죠. 민간 주택을 공공이 빌려서 재임대하는 거고요. 전체 세입자 888만 가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우리가 많은가, 충분한가? 물론 이것도 뭐 상당한 성취이면은 분명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세계에서 사회주택 비중이 제일 많은데 240만 호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92만 호도 뭐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도 짧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등록제도인데요. 사실은 이제 1994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2012년까지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았을 때 이제 2019년에 거의 뭐 1인당 세 채 해서 150만 호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이.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관리를 강화한 이후에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인 소유랑 나눠진 거를 보시면 결국은 다 합치면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합치면 170만 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받고 있고 사실 실제로 2018년 이게 활성화된 이후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 걸 보면 이게 매물 잠김에 영향을 준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왼쪽 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주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됐냐, 어떤 주택으로 분配됐냐를 보시면 전국 단위에서는 주로 아파트에 3억 이하 아파트에 많이 몰렸고요. 다세대 주택에 또 많이 몰렸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 보시면 그렇고요. 포인터를 그렇고 서울에 오면 이제 강남 4구의 경우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좀 있죠. 근데 그건 강남구가 원래 6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것이고 서울을 보시면 아파트 다세대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 3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뭐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순서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가격 앙등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주된 원인인지, 뭐 유동성 강이나 이런 게 원인은 아닐지. 어찌 됐든 보시면은 우리 170만 호의 민간 소유 주택인데 등록된 임대주택이 현재 있고요.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부가 홍보했던 170만 구가 비슷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지어왔던 이것저것 다 쓸어 담은 수치 170만 호랑 불과 몇 년 만에 늘어난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랑 수치가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힘이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거를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보시면 현재 세입자의 40% 가까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이 정부가 어찌됐든 규제할 수 있는 틀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요. 네덜란드도 사회주택의 비중이 30%인데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30%는 전체 주택 대비고 이거는 이제 세입자 중에 대비죠. 네덜란드의 경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어찌됐든 340만 호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0만 원가 더 필요하냐 뭐 공약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왜 100만 원죠? 120만 원도 아니고 91만 원도 아니고 101만 원도 아니고 하필 딱 100만 원여야 되죠. 좀 우리가 이 인구를 봅시다. 인구를 보면 전체 저소득층 소득 4분이니까 40% 중에 53%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한 20%죠. 이 사람들 정도는 다 임대주택에 좀 관리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럼 목표는 420만 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80만 호가 부족합니다. 아니면 중소득층 4분위까지 고소득층 8분, 9분위, 10분위는 뭐 그 정도는 고급 전세에서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분들까지 하면 37.6%고 그러려면 총 700만 원가 필요하면 그러려면 36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새로 건설을 하던 뭐 어떻게 하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360만 원은 좀 너무 벅찬 수치 같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OECD 평균을 우리가 왜 평균을 따라가야 되는지 1등을 하면 안 되는지 혹은 꼴등을 하더라도 뭐 다른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안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100만 원, 250만 원 이런 수치들을 볼 때마다 참 개탄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현장 상황을 상황식으로 집계를 하거나 나아가 수요의 특성에 맞춰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요.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인지 몇 호가 부족한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 정도 공급했는데도 주거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요. 왜 아직 부족하지만 왜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는가? 혹시 수학 시험 보러 가는데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러고 나서 왜 시험을 못 봤나?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난 밤샜는데. 예. 그래서 너무 임대료가 비싼가? 아니면 임대 기간이 짧은가? 장기 임대주택도 30년 후에는 나가야 된다면 내가 그래서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혹은 국민연금이 너무 조금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냥 이런 고민 없이 뭐 100만 원 더 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100만 원 이상 더 짓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하고 등록임대주택 문제를 좀 나눠서 보고 합쳐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수량이 아니라 이거의 성격과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제목을 그냥 공공주택 뭐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급 확충도 하는데 위상을 바꿔야 된다. 공공주택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공공주택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정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순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등록임대주택의 문제 말씀드리고 이걸 합쳐서 생소한 표현이지만 수평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수평적 대중복지 모델을 얘기를 드리고 주거 체제로는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자가 부문과의 관계나 뭐 국토도시계획과의 관계, 여타 복지체제 기둥들하고의 관계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이후 뭐 또 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브랜드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브랜드의 난맥상입니다. 이 초록색, 검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이 정의들입니다. 연구임대주택의 무슨 정의라든가 자기 이제 설명하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이 기간, 임대료, 면적, 분양전환 조건, 입주 자격, 입주 기간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걸 매칭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주거복지센터에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걸 다 매뉴얼을 찾아보면서 해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시각화해 볼까 하다가 입주 기간을 기준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들어가지만 계속 끝까지 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말하는 요 밑에 깔린 파란색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는 못 살아도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각종 유형들을 우리가 시각화해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막 비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주 자격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비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모델들이 나옵니다.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도 얘기가 나오고 선거 있을 때마다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해보겠다, 저런 걸 해보겠다. 그래서 옛날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8년, 이번에 이제 10년도 늘어났지만 8년 동안 살 수 있게 하겠다. 7, 8분위도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기재부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중상층용 평생 임대를 만들겠다는 거는 시간은 오래니까 이쪽이겠죠.
그 외에 뭐 협동조합이 소유해서 20년 동안 하는 경우, 20년 후에 분양들 하는 경우 이제 기간과 소득 기준을 따라 나누면 이렇게 덕지덕지 뭐가 많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저도. 기본주택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하나의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취지를 보였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께서 당시 제안하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모델이 조금씩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금씩 뭐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옛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뭐 30년 이상 살 수 있겠다 해서 아주 넓은 범위를 포괄을 했습니다, 대상으로. 근데 이제 현실은 이상은 좋았습니다. 보편복지를 추구했지만 현실은 예산 제약이 있고 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아까 그림상에 놓고 보면은 중산층 전용이면 아주 얇게 요만큼만 들어가고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아래 계층도 들어가게 하려면은 1년에 공급하는 물량이 아주 이렇게 얇고 길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기본주택은 15년간 꾸준히 지어서 물량을 늘려가겠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무상급식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반에서 3명만 무상급식을 주겠다. 매년 3명씩 늘려가겠다.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름은 기본급식인데 신청하는 사람 중에 추첨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소득 순으로 주기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럼 추첨을 해서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급식을 주는데 1년에 3명씩 주고 15년 지나서 45명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똑같은 월소득을 가져도 행복주택에 들어간 사람하고 연금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이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의뢰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임대주택 성산동 임대주택 우리 토론자께서 뭐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은 10가구가 비었는데 1,700명 이상이 몰려와서 170대 1의 경쟁률이 있었는데요. 그 1,700명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0명만 들어가고. 똑같은 자격 기준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운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걸 몇십 년째 그러고 있었어요. 가끔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데 저만 신기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주택 유형 통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국정 과제로 이번 정부에서 제시됐을 때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시는 수많은 주택 연구자들과 이런 분들의 고민과 정치인들의 고민이 녹아 있던 건데요. 이거를 다 헤쳐모여시켜서 통합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면적 안에서, 그러니까 현재 물량 안에서 이걸 통합을 하면은 옛날보다 임대료를 좀 더 내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좀 덜 내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보조비로 이걸 보완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 이제 통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흩어져 있던 사각형들 합친 다음에 일단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깔자.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현실에서는 이제 기존의 주택들을 이렇게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냥 새로 짓는 것만 이렇게 통합 유형으로 하자는 시범단지로 좀 후퇴했죠. 뭐 어찌 됐든 유형 통합의 방향은 맞겠습니다. 정치인들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지 말고 일단 유형을 통합하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점점 더 이걸 옆으로 넓혀갈 거냐? 공공임대주택 설령 아까 그 뭐 이것저것 합쳐도 한 170만 원이었는데 88만 서민들을 위해서 옆으로 일단 비슷한 소득계층으로부터 먼저 늘려갈 거냐? 아니면 좀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게 위로 높아질 거냐? 이 고민이 남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높아질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중산층도 다는 곳이다라는 이미지 개선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존의 것까지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애들만 그렇게 공급하면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그대로 둔 채 새로 짓는 애들만 우리는 좋은 주택이지 라는 식으로 과거 기본주택에 홍보하듯이 그렇게 했다면은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이중의 낙인이 아니라 이제 삼중의 낙인을 찍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더 잘 사는 사람 들어갔는데 못 사는 사람이 못 들어가면은 이거는 형평성 위배되는 거고. 그러면 옆으로만 넓혀가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뭐 노후 임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등등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슬럼화가 될 위험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뭐 사회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겠지만 경제력으로도 아무래도 그런 동네는 편의점도 하나 덜 들어가고 병원도 좀 진료 과목이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소셜 믹스가 이루어진 포용적인 도시에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절충하는 그래서 뭐 계층별 인구 집단별 할당제를 하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뭐 제일 좋기로는 한꺼번에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통합 이후의 과제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라고 하겠고요. 다음은 등록임대주택의 문제점인데요. 이제 등록임대주택은 뭔가 공공성을 너희들이 실현하면 그에 맞춰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였죠. 도입 당시의 문제의식이 좀 그런 거였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좀 더 그 문제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반 민간 시장에서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같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난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임대시장의 투명성이라도 좀 제고하자라는 차원에서 뭐 좀 도입된 게 있었고요. 이것도 사실 아주 신기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등록이 돼 있고 정보가 이렇게 대칭을 위해서 공개돼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의 대칭성인데 뭐 소비자 보호나 이런 게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등록이나 통계나 투명한 게 없이 그냥 맡겨져 있었죠. 그거를 이제 좀 등록을 하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임대료는 그때 당시에는 2년에 5% 인상률을 지키는 것과 이제 임대 기간을 8년 뭐 처음엔 4년짜리 8년짜리 있었는데 이제 임대 기간을 좀 더 늘려줘라라는 것이 그 당근을 주는 어떤 명분이었는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혹은 활성화 과정에서의 굴절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새로 더 사는 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바람에 그게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인센티브가 세입자 혜택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유 단계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임대료도 낮춰줘라 뭐 이러면은 그게 세입자한테 가는 혜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도 단계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어찌됐든 이 집을 팔 때 인센티브니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8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뭐 그 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보유세, 양도세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인센티브가 세입자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센티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주택과 같이 민간 부분에서 좀 임대료 규제를 준수하면서 임대 기간을 길게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데는 피해를 봤습니다. 법인 소유는 무조건 규제하는 바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 해산하고 개별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도 있고요. 그게 싫어서 지금 장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종부세를 내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시에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협동조합이 살 수도 있는 건데 기존 주택 매입한 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그 금융지원센터의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매입자금 보증 금융상품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매입하면 종부세를 때려 맞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등록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이건 좀 근본적인 정책 기조에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등록임대주택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매집한 것이라 자가소유를 가로막은 것이고 얘네들을 규제를 통해서 매물로 내놔서 자가소유를 위한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철폐하든가 해야 되겠죠. 모든 혜택을 철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임대에 등록된 것 중에서 어찌됐든 공공성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170만 호쯤에 벌써 해당하는 그 170만 호의 공공성을 높여서 임차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주거비 부담이 줄어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이 쉬워지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 그러면은 등록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해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일단 모든 임대 매물은 등록을 일단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뭐 등록을 해서 혜택을 주는지 뭐 불이익을 주는지 둘째 치더라도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임대 조건을 공공주택 수준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라는 좀 입장인데요. 규제를 강화해서 매물 확대로 하게 되는 문제는 현재 빈집이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게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또 다른 다주택자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닐 거라면 실수요자가 구매한다면 그럼 현재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란이 분분하지만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한다면 그 역시 현재 세입자한테 불리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임대료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게 싫으면은 매물로 나오는 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그걸 사들일 수도 있고요.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당장 임대료가 규제가 된다면 세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은 공공한테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으로 출구를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 저는 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명 공공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4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가 들어 있으면 공공은 1억만 주고 그 집을 인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보장되고 나중에 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그 세입자한테 우소권을 줘서 자가 소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문제는 이제 품질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나는 것이고 전반적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임대료가 규제되면은 집을 뭐 굳이 수선 유지하는데 별로 동기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품질 점검을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규제를 인센티브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성실히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을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후자는 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같은 사례들이 있겠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뭐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이제 그 주거 바우처를 줄 때 공공이 나와서 집의 품질을 점검을 하고 그에 이제 통과한 집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주거 보조비를 주는 게 아니라 곧바로 임대인한테 그 주거 보조비를 줍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임대인한테도 좋은 겁니다. 전세 리스크는 세입자가 돈을 보증금을 떼일까 하는 리스크지만 월세 리스크는 임대인이 이제 이 월세가 밀리면 어떡하냐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공공이 밀리지 않고 내주는 대신에 품질 점검하겠다 그러면 3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은 이 둘을 합치자. 공공임대주택과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합쳐서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3단 회로 안에 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좀 뭐 다른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발제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주택 공급은 수혜자가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1억 원짜리 집이면은 10억 원이면 10채밖에 못 짓는데 나머지 그러면 999명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거 보조비를 주면은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고 심지어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서 줄 수도 있으니 뭐 좀 더 필요 계층에게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뭐 누가 나보다 덜 받았네 하는 논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뭐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게 부족한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형평성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 임대료가 오르니 그런 사례들은 많죠. 뭐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거 바우처랑 1,000원 단위까지 같이 임대료가 오르고 뭐 군인 월급이 오르니까 위수 지역에 PC방 모텔비가 오르고 교복값을 지원했더니 교복값이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당연히 이제 위축이 될 겁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제일 좋은 수단은 폭격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통제라는 이제 스웨덴 경제학자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규제 하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을 늘려가야 된다는 게 이게 3단 회로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주택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붙인 건데 수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는 거죠. 공공임대, 공기업이 하면 공공임대, 사회적 기업이 하면 사회임대, 민간이 하면 시장이 하면 시장임대, 다주택자가 하면 시장임대.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등록임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이 임대 부분의 수직적 분리를 강화하고 그래서 등록임대가 좀 이쪽으로 올 수 있었던 여지를 없애서 그냥 다 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걸 누군가 사야 된다는 얘기는 1가구 1주택주의를 조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입니다. 대장동 사태 교훈에서도 얻을 수 있듯이 근데 사업의 공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공이 들어왔어? 지분이 50% 넘어 그럼 공공주체로 인정해 줄게 하고 토지 수용권도 주고 막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주택의 성격에 따라 나누자는 게 수평적 구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급 주체는 종교단체나 솔솔벤처나 사회적 기업, 뭐 입주자 협동조합, 공기업, 뭐 영리기업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협동조합 등등이 다 들어와도 이 공공성이 있는 주택의 기준을 같이 지켜준다면 그게 공공주택 아니냐. 대장동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공공이 들어와서 그냥
짓는 거는 똑같이 짓고 돈을 벌어서 그냥 나가면은 대장동의 주민 입장에서는 공기업이나 화천대유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어진 결과물의 공공성이 있어야죠. 주택도 마찬가지로 뭐 LH가 지었는데 뭐 비싸게 파는 그다음에 차익을 누군가 뭐가 할 거냐고 싸우는 공공 분양보다 뭐 영리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짓더라도 낮은 임대료로 입주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공공주택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걸로 나가기 위한 로드맵은 그래서 공공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동시에 이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하는 부분을 같이 키워가면서 그게 유형이 통합되고 동일한 임대료 체계, 통합 임대료 체계가 정해지면 그걸 일반 영리 부문에도 도입을 하자. 뭐 인센티브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규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요. 그 공공성의 내용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선 임대료 규제 그리고 임대 보장, 무기계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을 임대용으로 쓰는 한, 그 집을 임대용으로 쓰는 한 월세를 밀리지 않는 성실한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 거라면 몰라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쓸 때는 그냥 마음대로 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그게 헌법에 보장된 무슨 사유재산권이 아니고 그 이거에 따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어떤 이 현대 도시에서 공동의 재산으로 삼아야 될 주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임대료 체계에 동참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되, 그래서 여기서 그 저의 관점은 그 등록 임대주택들을 그냥 개별 분양하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성이 구현되도록 돕거나 혹은 이제 규제를 해서 현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거기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언젠가 내 집을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땡땡 주택 혹은 공공주택의 정의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공주택 혹은 땡땡 주택 임대료 체계를 따르고 주거 보조비가 형편에 맞춰서 지급되는 주택입니다. 이 공공에 들어갈 내용을 동그라미 들어갈 내용을 사회주택이라고 해도 좋고 기본주택이라고 해도 좋고 공정주택, 공공주택, 공익주택, 뭐 두레주택이라고 해도 좋겠고, 옛날 우리 대한민국 옛날 한국 사회의 어떤 공동체처럼 뭐 안심주택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다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따르면 다 공공주택이다. 참고로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는 우리 옛날에, 지금도 국민주택이라는 정의는 있는데 옛날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을 때 그게 들어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주택을 규정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짓느냐에 따라 주택을 규정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떤 주택이냐를 가지고 주택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외국의 사회주택, 공공주택들이 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공공의 장려금을 받고 임대료와 임차인 결정돼 정부 통제를 받는 주택입니다. 핀란드도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입니다.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주체를 막론하고 임대료 체계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 세입자를 도와주든 공급자를 도와주든 하는 것이,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가 이런 게 맞습니다. 우리는 희한하게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1가구 1주택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자가점유율이 오히려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자가소유율이 늘어나서 복지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나라들이 뭐 투기가 근저를 뭐 시켜서 뭐 자가소유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발전할수록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한동안 일정 기간, 인생의 어느 기간 혹은 뭐 상당 기간까지는 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기간 동안 얼마나 저렴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느냐가 공공주택이 할 일이지, 지금 있는 집을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테니 뭐 얼마에 사가라, 이게 할 일이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체계를 통일하고 주거 보조비를 주면 같은 소득, 같은 집이면 같은 주거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공급자들이 서로 같은 집을 지었는데 나는 가난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덜 받고 누구는 부자 세입자를 좀 형편이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더 받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자들도 싫어하죠. 그
가난한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임대료 체계를 통일해서 같은 임대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다르면 주거 보조비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는 누구는 어떤 주택에 당첨이 되고 누구는 거기 당첨이 못 되면 주거비가 달라지는가? 왜 그 주거복지센터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미담이 돼야 되는가?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공공임대주택이랑 같은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기반 임대료와 소득기반 주거비의 자세한 내용인데 아까 좀 방송 사정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수평적인 대중복지 체제를 만드는 거를 이제 주택학자들이 단일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외국의 단일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베껴올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한국식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2연 모델인데 주로 민간 임대하고 비영리 임대가 구분이 확연하고 소유하고 임대 부분의 구분도 확연하고요. 그래서 자가 소유를 장려하고 뭐 소비자들도 이를 선호하고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단일 모델은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요. 자가 소유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정작 이제 진짜 집을 사야 될 때는 오히려 또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공공주택의 호수가 몇만 호가 필요한가, 뭐 그다음에 세율이 뭐 어떻게 되냐보다 이제 주거 체제를 바꾸자, 단일 모델 같은 식으로 한국식 단일 모델을 만들자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주거 공공주택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주거 체제론 얘기도 이 자리에 생략을 드리겠지만. 현재 한국은 이제 자녀주의의 이중 모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만 도입되면 삼중 모델화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이 탈상품화, 탈시장화되는 게 대안이다. 시장 안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답은 안 나올 것이다. 지금도 뭐 30년 저축해서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으니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고들 하시는데 그거를 30년 벌어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해서 사면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집값이 더 오르면 그걸로 팔아서 갚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40년을 저축해도 못 사는 집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대출 규제 완화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호랑이 등에 타고 계속 타고 있어도 죽고 내려도 죽는 상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장의 등에서 내려와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 교육, 보건의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복지라는 말이 없죠. 교육복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이미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도 그냥 주거복지라는 말이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비용을 유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공공도 초기 비용을 그냥 누가 대주질 않으니 그거를 어디선가 번 돈으로 교차 보조를 하던가 아니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갭을 받아서 자기 갭을 가지고 전세금을 받아서 이 비용을 메꿨죠. 그럼 요만큼의 자기 돈만 투자금만 가지고도 이만큼의 차익을 누렸는데 사실 10년 분양 전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기간 중에 별 좀 손해를 보다가도 나중에 분양할 때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작동하는 구조인데 그러지 않고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이 되려면 30년 넘어서 50년, 80년 가는 임대주택이 되려면 이 임대료 수익이 길게 늘어진 임대료 수익으로 초기 비용을 메꿔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사회적 금융이 이 둘은 지금도 이렇게 분양 패러다임 2, 3년 안에 분양을 한 다음에 생기는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대통령은 정말 이런 걸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좋은 거는 건물을 오래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경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탈탄소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부합하고 그린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각종 비용도 똑같은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비는 엄청 많이 드는데 전기 요금 받아가지고 이걸 메꾸려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초기 설치비를 장기간에 걸쳐 유동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융 구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빨리 갚는 돈보다는 좀 계속해서 원금 안 갚아도 되니 계속해서 배당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돈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연기금 같은 경우죠. 그럼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난다면 정부 재정은 이제 그걸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1조 원으로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1조 원으로 2%의 수익률 차익을 보전해 준다면
50조 원의 연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방식. 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어떻게 그렇게 유동화를 다변화할 수 있는지는 진보의 해법도 있고 보수의 해법도 있고 하이브리드적 해법도 있는데 뭐 아무튼 다 잘 하자 이런 얘기를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 선택권 내가 뭐 정류장에 가까우면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하면 지하철을 타고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택시를 탔다고 해서 영원히 버스를 못 타거나 혹은 그 반대가 아니죠. 내 선택권이 보장이 됩니다. 집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번 월세로 들어갔다고 영원히 전세를 못 들어가거나 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안 살 것 같으면 그냥 월세에 살고 이 동네에 오래 살 것 같고 뭐 가정을 뭐 친구랑 뭐 같이 산다던가 해서 집을 사면 좋겠다라는 상황이면 집을 사는 거죠. 청년들을 왜 월세 거지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내년에 군대 갈지 말지도 고민하는 사람이 취등록세 내면서 집을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 집을 사놓고 그걸 세주고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세주고 사는 그 집엔 누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그 세입자는 그러면 세입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인프라에 골고루 투자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도 월세와 전세와 자가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거 중립성과 주거 선택권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굳이 당장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중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까봐 영끌해서 패닉 바잉 하느라 몰려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수평적 대중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자기 집을 살지 말고 영원히 뭐 평생 월세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주의에도 맞는 거다. 왜 시장주의는 항상 기업의 선택권만 보장하려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도 이런 수평적 대중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가자. 누가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주택이냐가 중요하다. 단독주택, 정보주택, 아파트 다세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공공주택이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뭐 그다음에 방식은 또 뭐 입주자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장동의 교훈을 통해서도 본다면 앞으로의 공공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익성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공공주택 기준이 될 것이고요. 대장동의 경우 사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느냐, 소셜 믹스가 이루어졌느냐, 뭐 탈탄소 안전 돌봄 서비스가 미래지향적으로 도입됐느냐를 볼 때 이건 공공이 들어가서 한 공공 개발인지 아니면 그냥 공공도 민간처럼 투자를 한 사업인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앞으로 공공주택도 그래서 그냥 LH가 지어서 파는 게 공공주택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 보장되느냐, 대중적인 주거 보조비가 지급되느냐, 탈탄소 안전 돌봄 서비스 같은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결합됐느냐, 그리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를 수 있지만 그걸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불안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예측 가능성,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된 게 공공주택이냐 이런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이렇게 통합하고 정의를 바꾸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형들을 어떻게 통폐합할 건지 정말 이렇게 되면은 민간 사업자들을 등록한 사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근데 20년 뒤에 50년 뒤에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 때마다 브랜드 하나씩 생겨가지고 공공주택 유형이 한 400가지가 넘고 여전히 같은 형편인데 누구는 당첨되고 누구는 당첨 안 되면 누구는 더 열악한 집에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는 그런 상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한 번쯤 공공주택의 역사가 30년이 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국 소장님께서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권입니다. 제가 이게 6회차 연속 토론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토론했던 과정을 보니까 무려 한 2번에 걸쳐서 주택, 토지 투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결론, 다음번 한 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세입자 얘기를
메인 주제로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세입자 얘기를 이렇게 따로 떼서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 기억에는 매우 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구조가 굉장히 오랜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정책 그러면 내 집 마련 정책이고, 세입자가 되는 것은 월세 세입자가 됐든 전세 세입자가 됐든 세입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경과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자녀적인 성격의 예외적인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정책이든 주택정책이든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 국가의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별도로 다루는 부서가 없고, 국토개발을 다루는 부서가 주거정책도 이제 하위로 다루고 있고, 그 주거정책을 다루는 부서 안에서도 세입자와 관련된 정책은 또 매우 작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자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근데 요즘 20대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 3, 4년 동안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면서 20대들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비춰볼 때 그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실제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이제 과거 기성세대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면 일단 주택 청약 예금부터 들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가늠해서 그 뒤에는 내 집 마련하는 코스가 많은 경우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로드맵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대들에게는 그런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도 여전히 세입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자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예외적 범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일단 20대들에게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발제자님께서도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를 공유자산 형태로 또는 탈상품화된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거정책 또는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영구히 소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소유물로 볼 필요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정한 정도의 품질이 제공되고 장기적인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굳이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든 중산층의 당연한 꿈처럼 관성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구정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주게 하는 발제자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동원해 주셔서 아마 저도 그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한목에 쉽게 와닿지는 잘 못하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최경호 소장님의 되게 강력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듣기 전까지는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또는 공공임대라든지 그 공공이 준비해준 주택, 전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짓수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소규모로 계속 늘려오고 대상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경로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상황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지금 시점쯤이면 향후에 더 공공주택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 이 주택들을 모델을 통합시키는 것이 지금 시점이 적정할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가짓수를 늘리기보다 지금 어지럽게 모아져 있는 공공주택들의 모델들을 먼저 통합시켜보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제 이런 아마도 함께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이 이분법이 별로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이제 주로 발제자님께서는 임대료 규제와 주거비 보조라고 하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굳이 공급자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 모두를 통합적인 공공 모델로 수평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발상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굳이 이 세입자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라고 하는 개념, 공급자에 대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로부터 투명하게 자신의 주거에 대한 선택 여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넓힐 수 있고 또 이 칸막이라고 그러나요? 그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보면 사실은 첫 번째는 공공주택의 유형 통합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 이 시장임대 또는 뭐 민간임대라고 표현하신 그런 민간임대주택들과 공공임대주택의 벽을 허무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 340만 채, 우리 발제자님께서 계산하신 430만 채의 공공 또는 민간의 임대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통합된 비율을 이 관리, 공적인 관리, 그거 이제 임대료 규제나 또는 주거비 보조를 통해서 그거를 먼저 실현하는 게 우선이지 가짓수를 늘려서 또 다른 메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어지럽게 혼재된 상태에서 추가로 뭐 공공임대주택이든 뭐 민간이든 뭐 100만 채를 짓겠다, 200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양적 확산을 시도하는 게 순서상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요 대목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요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세입자를 위한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오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이슈를 충분히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고 이 컨셉으로 일단 접근을 새롭게 다시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공론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새로 내년 3월 9일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새로운 주택 정책, 주거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워낙 이제 획기적인 접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그러면 공적인 임대료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구축하면 그게
공공임대주택은 물론이고 민간임대주택까지 그 포괄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데, 또는 그 민간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임대 사업자 또는 건물주들이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그 공적임대료 체계 안에 기꺼이 들어올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대목들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나 토론을 해주면서 붙여나가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굳이 민간 시장은,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은 민간 임대 시장이고 공공이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이고, 이렇게 별도로 인지하지 않고 이걸 하나의 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우리 발제자님께서는 이제 살짝 밀어두셨는데, 여기서 메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한 15% 수준 상당의 가구들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구조를 보면 이 전세가 이게 통합된 공공 임대주택 프레임 안에는 들어오기가 여전히 껄쩍지근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적은 건 아니다. 물론 발제자님께서 장기적으로는 전세라고 하는 게 이제 투기나 이런 투기 수요들이 줄어들고 갭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소멸될 수 있는 운명이고, 이게 굳이 공공전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마땅치 않다고 이제 지적은 해주셨는데, 이 전세라고 하는 한국적 특수한 세입자들의 니즈들은 새로운 모델에서 어떻게 흡수되는가, 이게 이제 임대 쪽으로 흡수되는지 아니면 소유 쪽으로 흡수되는지, 그 부분이 여전히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어서 말씀해 주신 거로는 좀 잘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비슷하게 어쨌든 임대주택이 자녀적인 범주도 아니고, 이게 약간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독지범주도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주거 방식이자 주거 복지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강조해 주시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오너십 소사이어티라고 한때 많이 얘기됐던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이제 사회주택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을 사례로 들면서 그 나라들이 결코 한국보다 자가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동의가 됩니다. 사실은 저도 2000년대 미국 이 주택 정책이 2002년인가요?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바로 오너십 소사이어티였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기 직전까지 거의 70%에 육박했던 빚어서서 내 집 마련한 거죠. 70%에 육박했던 미국의 자가 소유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과정을 보면 미국조차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끌었어도 자가 소유라고 하는 거가 달성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봤습니다. 이제 그거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가 소유가 중심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바잉이 아니라 뭐 리빙이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 이제 거대 양당 후보들의 발언들에서 묻어나오는 당연히 주택 정책은 집을 소유하게 해주는 거다, 이제 이런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세입자 주거라고 하는 게 예외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목에서 우리 최경호 소장님의 문제제기는 하여튼 계속 좀 발전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해서 저도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은 대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광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 최경호 소장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공공주택 유형 통합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와 또 이제 임대료 규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묻어났었는데 이 발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통합 임대료 체계 동참을 민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통합 임대료 체계 안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통합 임대료 체계 안으로 끌어올 것인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5%에 해당하는 지금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모델에서는 또 어떻게 이분들을 수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 토론이 마친 후에 관계자분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선생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새 데모가 많아져서 제가 목이 많이 쉬었어요. 음질이 좀 안 좋은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경호 선생님께서 발제 정말 너무 잘 단단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부하면서 듣고 보게 되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주거권 운동이라든지 공부에 있어서 좀 경험이 적어서 네, 제가 빈곤사회연대에서 같이 활동하고 만나면서 좀 같이 이야기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로부터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을 시작하자는 내용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에 있는 거의 그대로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에서 이제 문제는 수량이 아니라 수량과 함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또 어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에 정말 동의하면서 저는 공공주택의 공급 대폭 확대로부터 다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나 뭐 여기저기서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자라는 주장의 저변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실패를 규정하고 실패 원인을 좀 빈곤층의 집단화로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기존 그 공공임대주택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욕구를 좀 가리고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의 책임은 저는 건설하고 공급한 뒤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수익성 면에서만 평가해온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하나 좀 가져온 거는 2019년 경향신문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9%에 달합니다. 또 이제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도 얼마나 이 선호도가 높은지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SH공사에서 1004호에 대한 이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의 신청률이 11.6대 1이었고 그 성산동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10호에 대해서 1722명, 이건 입지적 특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172.2대 1의 경쟁률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공공이 재정을 투여해서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확충한다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의 본질을 뭐 극빈층이 거주하는 질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우는 방식은 좀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슬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혜 대상으로만 방치해 오면서 입주자들이 관리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가 모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주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는 계층 혁진 현상을 불러와서 빈곤층의 공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복지정책이긴 하지만 시설 입소 중심에서 주거우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홈리스 장애인 등에 대한 탈시설 정책과도 연결되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맙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정책인데요. 어떤 그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공공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거권의 측면에서 생활권 내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구조 설비가 되어 있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점유가 보장되면서도 부담 가능한 주거비가 책정되어 있는 주택일 것인데 현실에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영구임대는 물량이 적고 대기 시간도 길어서 제 주변에서는 특히나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선택하게 되는 현실인데 이 역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1억 1천으로 생활권 내 집을 서울 중심 기준이긴 하죠. 생활권 내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집의 주거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서 병을 이렇게 놓으면 또로로 굴러간다든지 또 장롱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그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질까봐 그 옆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집들이 있고 또 어쨌든 이게 민간 영역에 이제 계약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도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물량 부족하죠. 그래서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매입임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지역 선택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진입 불가능한 주택이 거의 없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높은 언덕과 계단을 올라야 하기에 접근성이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주변에서 이제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매입임대를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는 쪽방 지역의 교통편이 좋고 주변에 일자리 이제 그런 거죠. 일용직이라든지 불안정 노동이긴 하지만 진입 가능한 일자리와 지원 기관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가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아까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다양한 주택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등포에서 시작해서 대전, 부산, 동자동까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쪽방 지역들이 민간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동, 동자동 맞은편에 있는 양동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개발임에도 주민분들을 조직화하고 공공주택을 요구하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미 절반 이상의 주민분들이 떠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쪽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제 쪽방인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국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33.9제곱미터더라고요. 근데 이 공공주택 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이것의 뭐 절반 정도, 절반보다 안 되는 평형이고 뭐 다른 임대주택들, 뭐 매입임대나 이런 것들 비교해도 좀 적은 평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쪽방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매입임대 선정 이제 되기도 어렵긴 하지만 되더라도 그 기간이 6년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민간임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냐 싶지만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 이제 신청이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성소수자가 동거하는 경우 성소수자분들이 동거하는 경우에 또 이제 같이 신청할 수 없고,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계약 자체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이제 쉼터를 전전하다가 청년이 되어서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도심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긴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저층 주거진의 공공토지 그리고 주택을 비축하는 측면과 도시의 포용성, 사회통합 등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의 주거 정책은 단 한 번도 이제 주거권을 우선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에도 정권에 따라서 불만 표출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또 생겨나고 이런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게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분배를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럼 어떤 좀 방안들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기본계획을 통해서 연간 공급할 임대주택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직주근접 원칙에 부합하게 필요한 곳에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와 공공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토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직주근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도심 생활권 내 공급이 필요한데 이제 도심 내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권 내 이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주택 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심 정비 사업의 경우에 공공이 주도해서 전면 철거용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서만 시행하게 하되 재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그 정해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 사업에도 이제 같은 이제 공급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비 사업에서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또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상향할 시에는 7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무엇보다 이제 운영과 관리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 그리고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당연히 현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거 보조비와 민간임대 시장의 규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거보조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단순 임대료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빈곤사연대로 이제 상담들이 올 때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는 체납하지 않고 있지만 네, 너무 낮아서 제가 받침으로 쓰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임대료는 체납하지 않고 있지만 관리비라든지 이제 그 공과금을 체납해서 전기수도가 끊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퇴거의 위협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임대료에 주거 유지에 필요한 이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저는 이제 주거비 보조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뭐 계속거주권과 임대료 규제 등 이런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성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본으로 기본 정책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발제자분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대상자를 넓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대상자를 넓히다 보면은 계층 역진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그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족하게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함으로 해서 더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낙이는 스스로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품질 관리를 안 하는 국가에게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기본 정책으로 하되 또 공공택지에서 뭐 10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지 앞으로 이런 주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각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각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분께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토론해주신 내용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용기도 많이 주셨네요.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병훈 소장님 토론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보다 체질 전환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제 체질 전환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양적 확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행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민간 주택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집을 안 짓지 않습니까? 민간 주택의 문제 다 해결할 때까지 민간 주택의 그걸 안 늘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어가면서 해결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 제가 이제 아까 시간 관계상 그래프 하나를 좀 설명 건너뛰었는데 품질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뭐 입주자의 소득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공급자의 원가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원가 연동하고 품질 연동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지하철이 생기면 품질은 좋아지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가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고, 뭐 해외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에 특히 전세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전세에 맞는 방향을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진짜 다음의 과제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서야 민간 임대 등록제도 이걸 따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품질 관리랑 꼭 또 연동돼야 되는 게 중요할 거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토론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전세에 대한 거는 오늘 이제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환매 조건부 주택이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매 가격이 시세 한 70% 정도 이하 선이면 현재 전세가랑 크게 다르지 않고, 어쨌든 나중에 되팔아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언제든지 되사준다라는 점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두려워할
그 전세의 단점을 극복을 했고 약간의 시세 차익도 뭐 설계학에 따라서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축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짓는 공공 분양은 모두 판매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 수요 흡수에 좋은데 문제는 이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타이밍에 있느냐가 또 이제 강론에 들어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면 형태는 앞으로 뭐 차츰 전면 그걸로 바꿔가면은 판매 조건부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전세는 이제 워낙에 1995년에 최대치 30% 가까이 찍었다가 뭐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처음 통계가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75년보다도 지금 전세 비중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지난 30년 동안 전세가 이제 주거 사다리고 서민층의 핵심 전문 형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 보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남은 전세들은 이제 돌려줄 돈이 전세 보증을 내줄 돈이 없다 보니 앞으로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반전세로 전환되겠죠. 3억 있는데 이제 뭐 2억의 월세를 뭐 몇만 원 더 받기보다는 돌려줄 1억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냥 3억을 유지한 채로 이제 앞으로 오르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로 전환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주거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 뭐 줄어들어서 문제다 그러는데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늘리려면은 다주택자를 늘리자는 얘기냐?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가 늘어나는 건데, 그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월세가 더 열악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판매 조건부라던가 뭐 기타 좀 대안적인 전면 형태로 허가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공공주택 유형통합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얘기라서 유형통합은 임대 부분에 대한 얘기고 주로 요거는 이제 임대도 아니고 자가도 아닌 부분에 대한 얘기라서 오늘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약간 오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본심이기도 한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를 우선 이게 돕자는 게 이게 내 집 마련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그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들 이렇게 좀 제어하는 게 이제 1주택자를 늘리는 건데 그 방식이 1가구 1주택을 외쳐서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서 그냥 패닉바잉 안 해도 되게 필요할 때 사면 되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하고 세입자가 동시에 윈윈이고요. 교통에 비유하자면은 1가구 1차량 제도를 외치는 것보다 물론 1가구 다 차량을 제어해서 하나만 소유하겠다는 의미겠지만 1가구 1차량을 외칠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버스를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차량 원가 공개하거나 1가구 1차량 외친 것보다 차 값도 더 싸질 거고 뭐 너도 나도 차를 사려고 몰려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정말 내가 차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적당한 가격에 차를 사고 길도 안 막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자 전용 차로를 만드는 게 제 주장인데 세입자 전용 차로를 만드는 건 결코 1가구 1주택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정순철 선생님 토론문에서도 이제 몇 가지 답을 크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이제 저도 약간의 이제 의견과 이런 건데요. 정말 이제 그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중산층 임대 정책을 전략을 구사하거나 자기가 내세우는 브랜드는 우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큰 해악이라는 지적에 정말 동의하고요. 또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시의 대상으로만 방치해왔던 공공이 문제다라는 말씀에도 너무나 동감하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건 그냥 넌 가만히 있고 그냥 공공이 해주는 거 먹고 떨어져라. 먹덜갱이에요. 먹덜갱. 먹고 떨어져라 그지깽깽이들아. 그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게 그냥 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이 자기 삶의 그거를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하드웨어만 주고 뭐 돈만 몇 푼 주고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게 필요하고 계층 혁신 현상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강조한 게 이제 그냥 확대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였습니다. 일단 옆으로 먼저 가자. 왜 나는 같은 입주 자격인데 172대 1에서 170에 들어가냐 되느냐? 그냥
그런 주택을 건설을 하던 뭐 민간이 하던 공공에서 누가 하든 하자 많이 늘리자. 근데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보다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8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저소득층 40% 중에 그 절반인 전체 인구의 20%가 먼저 일단 급하다고 보면 80만 원만 더 줘도 더 짓고 기존의 임대 등록을 뭐 많이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위치에 그게 지어져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제 끝자리 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중소득층의 40%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6%도 세입자인데 그럼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인 8%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볼까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층 역진 현상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그 중산층 사분위들은 뭐 좀 약간 나보다 잘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조금 좀 느슨하게 그런 걸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저소득 사분위부터는 확실하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슬럼화라는 오명이 쌓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이고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품질 관리랑 관련해서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앞서 김경호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사회 주택이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사회주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름은. 그리고 꼭 뭐 사회적 기업이 안 해도 좋고요. 협동조합이 안 해도 좋고 일반 영리기업이 해도 좋은데 뭐냐면 공급하고 운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매입임대주택의 문제는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나면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만족하면은 공기업이 사줍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기 힘드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쉽지만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택들은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외주를 맡기는데 외주 맡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니까 와서 보니까 뭐 물이 새고 그러는데 민원 들어오면 억울하고 공기업 입장에서도 입주민이 들어오면은 자꾸 민원 내고 피곤하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거 더 좋아해요. 그럼 공공이 열심히 지어가지고 공실로 있는 건 엄청난 공공 재정의 낭비죠. 그게 아니라 짓는 사람이 운영까지 하게 하면은 여기가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인지 뭐 경사로가 필요한지 뭐 커뮤니티 공간에는 어디다 배치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 운영 계획에 맞춰서 집을 짓기 때문에 공실률도 적고 공공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고 주택도 훨씬 더 잘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뭐 지원 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례들을 쫙 다 모아서 이 통합 공공주택 체계 안에 넣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운영 주체하고 공급 주체를 일치시켜서 그냥 짓고 배째고 나르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좀 주로 해주셨던 말씀에 대한 제 추가 설명 및 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새로운 개념 이것저것 많이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공급자 주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주의 쪽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표현인데 공급자 주도의 공공주택에서 소비자 혹은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공주택으로 바꾸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LH가 지었든 GH가 지었든 SH가 지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임대료가 저렴하고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사회적 기업이 지으면 어떻고 그거를 뭐 현대가 지으면 어떻고 삼성이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토론자분들께서 지금 발제자분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또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듣고 싶은 그런 멘트들이 있으면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신 이것들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창우 선생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주택의 유용 통합하는 거 좋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뭐 계속 주거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주거권이 그 주거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 부분은 예, 우리가 다 동의하는 예, 예. 부분이라서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제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합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건설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 물량 자체가 확대돼야 된다는데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이 대폭 확대돼야 되고요. 다만 신도시 건설 방식도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상기 신도시 이후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저층 주거지 재생 방식이나 이런 것도 뭐 시간이 좀 걸린다던가 뭐 할 수 있고 한 상황에서 이제 신규 건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한편에 이제 기존의 주택을 전환하는 이미 또 등록돼 있는 170만 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오해를 풀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체질 전환과 함께 수량 확대도 필요하다는 걸로 답을 드리고 그 핵심 내용으로 이제 임대료 규제 안에 저는 이제 거주권 계속 거주권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오래 살 권리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아예 무기계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뭐 집안에서 뭐 맨날 불장난을 한다던가 임대료를 뭐 3년째 밀렸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던가 이럴 때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무기 계약이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억울한 또 임대인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호락호락 잘 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도 이제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거는 강하게 매기고 지금 오히려 양도세가 저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양도세를 강하게 매기고 공공한테 팔 때만 뭐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던가 하면 공공주택화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안 팔면서 임대료 체계를 안 지키면 이제 주택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거고요. 법을 안 지키고 공공 법리에 어긋나는 건 지금 뭐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도 주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합헌 판결이 난 적이 있었는데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런 이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은 현재 등록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제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토론자분께서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지 다시 한번 혹시 소장님이나 정선 선생님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먼저 그러면 정철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일단 아까 이제 공급과 운영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영 주체와 입주자들의 관계도 물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운영 주체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수직적으로 이제 관계가 성립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뭔가 체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냥 물론 아시겠지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김병건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소장님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건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 이 주거급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임대료 규제 체계나 공공임대 통합 체계와 무관하게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최경호 소장님 모델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 체계에 일단 오고 그 통합임대 체계에 들어오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품질이든 뭐 이런 것들로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준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주거보조비로 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구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이제 저는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임대가 적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민간 시장에서 이제 워낙 주거 사정이 나쁘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세입자들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별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최경호 소장님께서는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약간 분리해서 작동하는 걸 어떻게 통합시킬까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당장 좀 부담이 되는 현실에 있는 그 많은 분들한테 주거 보조비를 이렇게 급해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럼 이제 임대료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저는 뭐 터무니없이 낮추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올리지 못하는 어떤 실링을 씌우는 정도만 돼도 일단은 초벌적으로는 좋고 뭐 나중에 가면은 품질 변동형이 됐던 뭐 원가 변동형이 됐던 체계를 따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임대료 규제를 지키고 있는 집이면 공공주택하고 다른 게 뭔가? 오케이. 뭐 그냥 다 같이 공공주택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계속 거주권은 정말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종부세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게 낼 돈이 없는데 종부세 낼 돈이 없다. 이거 팔고 이사 가란 말이냐라고 하시는데 어떤 농객은 이제 거기다 대고 매몰차게 돈 못 내면 팔고 이사 가세요. 뭐 이러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주택 과소비가 아니라면 뭐 2명이서 200평짜리 집에 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일본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지요. 또 이제 영어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그 지역 사회 돌봄이랑도 연결되고 하는 건데 그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 같은 거가 논의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을 팔 때 그냥 내겠다. 그런 것처럼 세입자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1주택자와 세입자를 저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이분도 계속해서 살 권리가 있고 이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제 정말로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할 권리를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걸 보장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공공주택 공급 확충과 위상에 대해서 함께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6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오늘 6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